네, 여러분의 지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취임 첫날 한동훈 대표가 조금 뒤 용산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이 신임 지도부 등과의 만찬을 먼저 제안하는 걸 알려졌는데요. 양측 모두 용산과 한 대표 모두 윤한 갈등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제목만 보면 오늘 시작부터 먹거리들이 나왔네요. 콜라 들고 건배사를 외친 한동훈 대표와 잠시 뒤 용산에서 삼겹살로 대합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준비한 4위와 1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 이후에 취임 첫날을 맞았습니다. 62%라는 일단 압도적인 수치 이후에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었죠. 집권 여당의 수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동안 한 대표가 반윤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이후 미래 권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보수 여권의 구도가 오늘부터 완전히 바뀐 듯합니다. 당대표로서의 첫 일정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문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 제가 몇 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통령실과의 만찬이 있다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하시는 건지. 제가 한 달여 동안 했던 얘기가 다 똑같은 맥락이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 당과 정의 시너지를 내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서 정답을 찾아가자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내내 해왔죠. 제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근데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얘기 할까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신임 지도부에 요청한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 한동훈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첫날인데 그런 걸 내놓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되네요. 정말 저렇게 정치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보지도 않았고. 보신 그대로 103일 만에 정확히 103일 만에 국회에 복귀입니다. 비대위원장직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난 지 대략 이제 석 달하고도 한 며칠 지난 뒤에 오늘 7월 24일 국회로 나선 한동훈 대표입니다.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그 전에는 이제 비대위원장실이었는데 당대표실로 첫 출근했고 잠시 뒤 저희가 이 얘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합니다. 방명록에 뭘 썼는지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한 대표가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름 석자 한동훈. 김근식 교수님.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동훈 대표가 시종일관 계속 주장하는 게 바로 국민 눈높이, 국민의 마음, 더 다가가겠다. 이 메시지의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게 신임 당대표를 시작하면서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관되게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취임 연설에서도 일성이 바로 국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거고 오늘 현충원 참배에서도 국민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신임 당대표 선출 이후에 백브리핑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이야기 나왔을 때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당대 한복판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도 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건 국민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새로 변화한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의 방향들을 국민이라고 하는 타겟으로 딱 정해서 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난해 있었던 김기현 체제가 출범할 때의 상황과 좀 비교해보면 확연해집니다. 예. 그때는 김장연대라고 해서 맞아요. 윤심을 얻고 윤심이 곧 당심이다. 그리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용산이 직접적으로 밀었던 후보가 당선이 됐죠. 예. 지금은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곧 윤심이어야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윤심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확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방향의 윤심이라면 당정 원팀이 돼서 갑니다만 윤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심이 우선이고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다. 그것을 먼저 해야 당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번에 당대표 선출의 득표율을 봐도 민심과 당심이 거의 일치하고 수렴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남은 건 윤심이죠. 아하. 그래서 이제 윤심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 윤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약간은 긴장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 국민 마음, 국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동안 원론적인 뭐 기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근식 교수의 말씀은 그동안은 윤심이 상수였다면 이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게 62%가 넘는 수치로 나타난 거다. 오늘 보면 이른바 한동훈 지도부죠. 뭐 진종호, 인요한, 장동혁, 김재원, 추경 원내대표도 함께했고요. 성일종 사무총장도 오늘 아침 현충원 참배의 모습을 드러내서 이른바 한동훈 지도체제 시작을 알리는 모습. 잠시 현충원에 좀 비가 왔었는데 참배하고 묵념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김재원, 김민전 또 다른 최고위원들 모습도 뒤를 이우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정점식 정책위의장인데 이제 인선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일단 오늘의 일정은 그런데 한동훈 대표 체제를 상징하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어제 저녁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모처. 그 목적은 캠프 해단식을 기념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하민 기자님. 네. 여기에서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보도 나왔고 저도 이제 여기 참석했던 인사들과 몇몇 제가 방송 전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뭐 많더라고요. 장동혁, 진종호, 김영동, 박정아, 배현진 등등 해서 특히 건배사를 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콜라를 들고 당당하게 말하는 정당 만들겠다. 이 건배사 메시지를 두고도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지금 뭐 조금 아까 김건식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사실 국민 눈높이 발언, 그죠? 그리고 이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겠다라고 하는 이제 수락연설. 가장 일맥상통한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당심, 민심, 여론조사와 이제 대의원 투표에서 전부 다 62%, 63% 압도적으로 이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심과 당심이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민심을 얻고 민심을 안고 가지 않으면 우리 당이 갈 수가 없다. 따라서 민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훈심이다. 한동훈의 훈, 한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요. 훈심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전당대회 승리를 확인한 뒤에 아마 뭐 각종 그 매체에서 이제 그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인터뷰를 다 소화하고 나서 그 캠프에서 일했던 그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최고위원 당선자들이 모여서 있던 자리에 좀 늦게 갔던 것 같아요. 늦게 가서 그래서 술 한 잔 못하니까 일적 부림 아닙니까? 콜라를 들고 내가 건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그 새 대표가 그런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서 깜짝 놀래서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건데 삼선의 송석준, 재선의 김영동, 박정아, 배현진 그리고 초선의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서 10여 분들 아마 한동훈 계보 의원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공식적으로 그 얼굴을 알리는 또 한동훈계의 출범을 알리는 그러한 어떤 장 같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 김준우 대변인 이런 거예요. 그 전당대 직후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 이것도 상징적인 얘기가 될 테고 당당하게 국민 앞이든 누구든 당당하게 말하는 정당 또 실제로 거기서
대통령실과 더 치열하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도 여기서 나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치 뭔가 한동훈 체제 시작점을 알리는 얘기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제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자리, 그 자리가 저 자리였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어제 한동훈 대표는 그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예. 건강한 당정 관계가 뭘까라고 보면 그동안 이 용산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용산의 출장소라고 국민의힘이 평가받았던 부분을 이제는 수평적 당정 관계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대목에서 앞으로 좀 관전할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 너무 불과 원의 관계를 가져가야지 너무 가까이 가서 대통령 윤심에만 맞추는 관계로 가면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고요. 예. 또 너무 멀리 당에서 너무 그립감을 세게 가져가고 대통령을 끌고 오려고 하다 보면 예. 그러면 또 용산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의 견인력을 굉장히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관계가 그 말이 결국 용산이 얼마만큼 따라오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칫 잘못하다간 이 선을 잘못 그었을 경우엔 파열음이 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예. 리더십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구분이 될 것인지 앞으로 많이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보면 시작은 일단 한동훈 캠프에 뭐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 중심으로 했는데 뭐 이 개파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술 대신 콜라. 한 대표가 건배사로 뭐 거의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당정 관계든 국민 눈높이든 한 대표 스스로가 새 판을 짤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건 바로 이런 수치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동환 의원님. 네. 앞서 김근식 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민심,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수치로 당대표가 된 것 말고도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다른 후보들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스스로 동력을 삼을 수 있는 원동력, 당심, 민심, 한 대표 스스로의 힘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요, 평상시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쭉 감지를 하죠. 예.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번 전당대회는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제가 아주 유심 있게 본 장면이 있었는데 집권 여당 연찬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갔어요. 그때 예. 집권 여당의 연찬회의 핵심 포인트가 오늘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였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가시자마자 내가 욕을 먹겠다면서 맥주를 확 이제 갖고 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과 전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누구 하나도 대통령의 그런 행위들을 제지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총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기조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기조였어요. 예.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이번에 당심과 민심도 어찌 보면 일치된,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추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거는 이미 민심이 한동훈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총선 때 90도 폴더 인사로 대표되는 대통령에게 그런 접는 수나 접는 모습 자체를 보이지만 않는다면 민심은 충분히 한동훈 대표에게 응원군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변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기 지금 자막에 뭐 각종 논란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정확히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공격을 받은 셈이 됐잖아요. 여기 저희 제작진이 그래픽을 참 귀엽게 만들었는데 이른바 문자,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논란부터 해서 한동훈 댓글팀 그리고 나경원 후보를 향한 공소 취소 거절 얘기까지. 김은식 교수님, 뭐 사실 국민의힘 사정에 제일 밝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이니까 이 정도 수치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 공격이었는데? 저도 이제 50%는 넘겠지. 그러나 이제 저렇게 나올 것까지는 사실은 마지막에 변수로 떠올랐던 이 공소 취소 팩트 예. 논란 이것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의 당시 이제 리더십과 스타일에
일정 정도의 좀 흠집이 나는 게 아니냐 걱정을 했습니다만 예. 압도적 수치로 압승을 했던 이유는 사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당원도 그렇고 민심도 그렇고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의 좌표와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밑바닥에서는 열기가 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 방향은 뭐냐면 뭐 네거티브 논란이나 지륵탕 싸움, 뭐 익십 논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당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당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반성과 변화라는 두 키워드에 이미 당원들은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성과 변화에 가장 최적화된 후보가 누구일 것이냐. 원희룡 후보, 그건 누가 봐도 용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경원 후보, 또 윤상현 후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원들이 밑바닥에서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일. 그리고 그 반성의 기초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면서 당이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은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하는 큰 방향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당대회 실제 기간 동안 나타났던 그런 이슈들, 그 이슈를 가지고 치고받고 많이 논박을 했습니다만 예. 그건 부차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오히려 조금씩 그 일정 정도의 요동은 칠 수 있었지만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떠한 경우에 그 용산과 아니면 원희룡 캠프에서 일정 정도의 여사에 대한 모욕했다, 윤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대통령과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작년에는 통했지만 예. 총선 참패 이후 지금에서는 변하지 않고 통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아마 그 수치가 갖는 상징성이 바로 그런 밑바닥으로부터의 변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식 교수께서도 60%까지는 예상을 못하셨고 저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사실은 좀 더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는 건 맞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전당대회 내내 있었던 여러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격이었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 사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두문불출했던 시절에는 그 허민 기자님 네. 총선 책임론, 패배 당신 때문 아니냐 혹은 배신자론 어떻게 대통령과 이렇게 척을 질 수 있냐 이 두 가지 키워드도 그 뭐 도서관 가고 여러 포착됐을 때도 이 두 가지 고리가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이번 전당대에서 작동을 안 했단 말이죠. 윤심 자체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전당대 경선 국면 속에서 사실은 윤칠 한삼론을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선 참패론 7할의 책임,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3할의 책임, 3할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사실은 뭐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 책임론이 더 크다라고 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런 총선 책임론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배신자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권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임기 그것도 3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한테 배신자, 대통령을 배반했다 이런 얘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신자론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참 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공세일 텐데 이 배신자로도 전혀 먹히지가 않았죠. 그 이외에 뭐 문자 1심 논란, 패트 논란, 패스트트랙 논란도 사실은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 27명, 보좌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다 엮여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심이 폭발할 만도 한 상황인데 이것조차도 먹히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당심이든 민심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거부감을 표현한 거다. 또는 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대한 분위기가 시종일관 지배하면서 어떤 변수도 먹히지 않은 그러한 전당대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이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한동훈 대표도 반윤임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배신자, 총선 책임, 문자파동, 패트 폭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소 하나가 그 각자 친윤 쪽에서는 다 분수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제까지 이제 콜라로 건배사 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한 대표라면 일단 한 대표가 이런 62%가 넘는 수치 말고도 실제로 장악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인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 한 보쌈집에서 10명 넘게 전당대회 직후 회동을 할 정도로 이제 이른바 친한계도 조금씩 새를 불리고 있는데요. 친한계 일부를 당의 핵심 요직에 기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생각하죠.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정당,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청하고 설득하고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정당, 미래로 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에 계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일단 김근식 교수님. 네. 내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게 사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뭐 예를 들어 과반을 뭐 조금 넘었다라고 하면 뭐 탕평, 뭐 봉합, 뭐 여러 가지 다른 계파도 좀 안배한다라는데 일단 한동훈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사무총장 혹은 정책위 의장도 한동훈 대표 입김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변화의 첫 시작은 인사에서 보여지죠. 인사의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변화를 시작했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단행하게 될 인사에 많은 관심이 쏠릴 텐데 저는 원칙 있는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가 역대급 그 네거티브 폭로전이었기 때문에 후보들 사이에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도 있었고 또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싸움이 있어서 사실 몸싸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내 선거의 후유증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당내 화합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화합을 내세워서 변화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반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변화와 반성에 부합하는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화합이어야 되지 변화와 반성까지 내팽개치고 화합만을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그 봉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단적인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는 정책위장 자리입니다. 정책위장 잠시만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 그 정치를 많이 잘하시는 분들 빼고 정책위장이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는 확 와닿진 않는데 지금은 이른바 친윤으로 불리는 몇 달 안 됐잖아요. 정점식 정책위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이 러닝메이트로 의원총회 선출이 됐습니다만 지금 원내대표가 정책위장을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뭐 의원들 총의로 뽑힌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하는 게 맞습니다만 정책위장과 사무총장은 이제는 당대표가 특히나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변화와 반성과 혁신이라고 하는 미래 과제를 부여받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책위장을 다시 친윤으로 분류되는 저 정책위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고는 저는 무슨 변화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원칙 있는 화합, 원칙 있는 탕평이라면 정책위장은 반드시 교체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은 뭐 당연히 그건 임명을 새로 해야 되는 송석준, 박정아, 배현진 등등해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 좀 가까운 사람들이 벌써 하마평에 있는데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핵심은 정책위의장이고 한 2달 됐네 정점식 의원이. 맞습니다. 비대위에서 임명한 거니까요. 친윤계는 확실하니까 뭔가 김근식 교수 생각은 좀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한동훈 대표 체제에 바람을 불어일 것이다. 어떠세요? 저 허민 기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결과를 보면 한동훈 63%에 가까운 득표율 그리고 나머지 비한 세 후보가 이제 37%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걸 이제 4-4-5을 해버리면 6대4 정도가 됩니다. 비슷한 수치가 되는데 6대4가 저는 정당사에서 한 정당이 주류와 비주류를 이끌어가는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또는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이에 당권을 쥐고 있는 신주류, 그다음에 당권을 빼앗긴 구주류가 6대4로 배분이 됐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체크 앤 밸런스가 잘 된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이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분할은 사실은 최고위원회 구성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그 수석 최고죠. 그리고 진정호 청년 최고, 그리고 지명직 최고까지 해서 4분이 일단 친한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인유한, 김재원, 김민전 이 4분이 또 이제 비한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결국 이제 그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한동훈 계야로 심으면 5대4가 될 테니까. 심단이요. 한동훈 이제 내정을 하거나 임명을 하거나 내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5대4로 친한계가 많아지니까 최고위원회,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니까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운영하기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뭐 그 말씀도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친윤계지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실력 있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고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됐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 개인사지만 어쨌든 간에 총선 기간 동안에 상처를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이런 점점 등을 감안해서 아마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이분을 계속 유지시켜서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저희 뉴스탑 때 시청하신 분들 저 허 기자와 김문식 교수 사이에 약간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생겨서 정점식 정책위장의 교체 여부가 한동훈 대표의 첫 인선에 여러 가지 방점 의미를 둘 것이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거잖아요. 어제 뭐 팀 한동훈에서 다 된 건 아니고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만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기 이제 여당의 신주류들을 해서 실제로 장동혁, 진종호 이번 분들이 한동훈 지도부에 이제 입성을 했거든요. 김진욱 대변인 이어지는 화면도 이건데요. 여기서 이른바 지난번 얘기했던 잠시 뒤에 저희가 뒤에 이어지는 주제 홍준표 시장의 오늘 얘기 심평 변호사의 오늘 얘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뭔가 한동훈 체제를 좀 흔들 수 있는 나중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냐. 이철규 의원이 이거 정말 이런 누가 뿌린지 알고 있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것 다시 정무적 정치 논리 떠나서 득표율이 말해주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다,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거는 뭐냐면은 최고위원하고 청년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당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지도부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은 절묘한 황금률로 이 분할을 해서 구성을 시켰는데 이 한동훈 지도부가 당분간 안정성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심력을 강하게 키워나간다면 그렇다면 친윤계의 견제도 가능한 그런 지금 그 구도 분할을 만들어줬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굉장히 균형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균형성이 사안에 따라서는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사안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말했지만 여전히 지난번 제3자 추천안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장 나온 얘기 보면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어느 쪽의 입장들이 더 세게 반영될 것이냐. 원내에 있는 입장들과 아직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원내에 있는 다선의 중진 의원들, 영남권 의원들의 친윤계 의원들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포섭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체제가 얼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일단 당대표가 내정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도 있고요. 아까 김근식 교수의 전망처럼 정정식 의원이 정책위장이 바뀌면 또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 건너간 김옥균 프로젝트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저희가 준비한 본질 1위로 가볼까요? 어제 한동훈 대표는요. 본인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 두 사람이 만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국회로 먼저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그 현장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석님은 제가 지난 선거 때도 같이 뛰었던 전우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어제 대통령님과도 짧게 통화를 했지만 제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정치하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두 분이 저녁에 말씀들을 나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우리 대표님 잘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다 이겨내고 역경을 이기고 결국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에서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정부는 유능하다. 그런데 이제 여러 걸림돌들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축하단, 대통령의 축하단. 근데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아까 김근식 교수의 말을 한번 다시 인용하면 당심이 민심이고 이제 민심이 윤심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관계를 보면 과거 총선에 이끌었던 100일짜리 비대위원장과 선출된 권력, 당심이든 민심이든 뽑힌 당대표의 무게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야당이 봤을 때는 천지 차이 아닌가 싶어서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도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올 때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픽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내공도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존중을 못 받거나 혹은 인정을 못 받는 경향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력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1등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후보조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1등을 했기 때문에 자력이 생긴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 자립을 과연 할 수 있을 거냐. 이 자립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민심과 당심을 얻었지만 본인 스스로의 세력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 민심이 부합하는 행동을 실제로 해나갈 수 있을 때 과연 그 자립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다 충실하게 채워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저는요 오늘 정무수석하고 저렇게 악수하면서 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천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게 한 3일 정도 갈 것이고 4일 정도가 지나면 그 뒤부터는 갖가지 5만 가지의 이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게 오히려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 건 어찌됐건 모두가 예스맨이었잖아요. 여당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으로 예스를 하지 않는 노를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국면 전환에도 도움이 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국민들에게도 있고 야당에게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엇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실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결국 국민들에게 맞는다. 그런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자리입니다. 제가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대통령님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셨어요? 예.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제가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잘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도 뭔가 덕담을 해주던가요? 이럼요.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잘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목표가 같다고 하셨어요. 대통령과 각을 세울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일부러 뭔가 각을 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은 이 당정이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강한 겁니다. 그게 강점이죠. 저는 당정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의 시너지를 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정확히 작년 3월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 체제와 대통령의 만찬 회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만나고 당시엔 당선 5일 만이었는데 당시에 만찬 메뉴는 소고기, 꼼장어, 회. 이번에는 삼겹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 보도 있었잖아요. 보쌈집에서 여의도 회동했다는 한 대표. 생각해보니까 한 대표 이틀 연속으로 저녁을 돼지고기를 먹게 됐네요. 삼겹살. 참석자는 이철규, 당시 사무총장인가요? 하여튼 최고위원 당선자. 5일만과 바로 다음 날 이거 정치적 의미를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기적으로는 바로 다음 날 만찬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우려했던 당정 관계 갈등보다는 당정이 화합하고 어제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강조했습니다만 당정 원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저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뭐 바로 다음 날 한 게 저는 보기 좋았고요. 예. 그러나 형식에서는 제가 볼 때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법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낙선자와 같이 그것도 황우려 비대위 체제에서 일했던 비대위원들도 다 모아서 한다는 겁니다. 얼추 잡아도 제가 볼 때 수십 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수십 명 중에 한 명으로 신임 당대표와 함께 만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선자와 같이 있다는 것은 당대표 후보 낙선자도 있고 최고위원 후보 낙선자도 있는데 예. 그럼 위로하는 자리입니까? 축하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예. 뭐 어차피 만나서 식사는 해야 되는데 숙제는 해야 되는데 숙제는 사실 하기 싫은데 얼른 끝내고 보자. 저는 이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난해 김기현 대표 때는 5일 만에 했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하는 것은 숙제를 얼른 끝내야 되겠다. 근데 숙제를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제대로 하면 사실은 신임 당 지도부만 모아서 예. 아니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당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당정 간에 우려가 있을까 봐 그 갈등이 있을까 봐 우려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통 크게 독대를 먼저 하든가 아니면 개인 만찬을 또 단독으로 하든가 예. 해서 우려를 불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아니나 다를까 신속하긴 합니다만 수십 명이 모여서 우르르 같이 밥을 먹는 축하할 사람도 있고 위로할 사람도 있는. 잠시만요.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참석자 몇 면이 뭐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가 원오브댐으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정도이기 때문에 뭐 대표로서의 그런 의미가 조금 문제에 퇴색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런 방식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새로 뽑힌 신인 지도부를 만나서 격려하고 같이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만찬 자리에 낙선자, 그다음에 전임 비대위원까지 다 불러서 수십 명이 우르르 먹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된다 그러던데요. 예. 제가 볼 땐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도 관계자도 앉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무슨 대화가 될지 아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회 출입하면서 그 백브리핑에서 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도 저는 그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허.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죠. 근데 숙제는 하는데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죠. 유의미한 대화가 나올 자리 자체 형식이 아니다. 다음 날 시점은 그렇지만 이제 뭐 메뉴야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참석자.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허민 기자님.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또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과거 실장과 현직 실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모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식사 자리가 좋겠다니까 바로 추진하라고 해서 오늘 추진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많은 자리에서 만약에 오늘 아까 뉴스 보도 보니까 독대 가능성도 있다 없다는데 독대마저 하지 않는다면 뭐 대통령과의 그럼 또 윤한 갈등에 대한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어저께 사실은 그 저녁 늦게 전당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 측대로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대로 빨리 그 회동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 건의를 즉시 받아들여서 대통령께 전화를 했죠. 대통령이 직접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논의되기를 그러면 이번에 그 전체 그 저기 떨어진 분까지 같이 해서 화합하는 의미로 같이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과의 자리는 별도로 마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지금 민주당 거대 야당으로부터 임기 단축 말하자면 위협을 받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사실은 지금 뭐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고 하지만은 당대권 분리 때문에 대선에 나간다면 내년 9월까지는 당대표 내려놔야 되는데 그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의 가장 큰 그 기준이 되는 점이 뭐냐면 내년 4월에 치를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내 비토 세력의 사보티주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반발을요? 그렇습니다. 당내 비토 세력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막아야 돼요. 일을 하도록 하려면 결국은 대통령의 관계를 회복을 해서 그리고 그 힘으로 친윤들도 움직이고
친한은 당연히 움직이고 해서 내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관계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갖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단독 회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대, 그러니까 뭐 하고 지금 뭐 저희 제작진이 실시간으로 뉴스도 좀 취합하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만찬 음료로 한동훈 대표가 즐겨 마시는 이제 제로 콜라도 준비를 했다. 뭐 또 잘 뒤져보면 바나나 우유도 나올 수도 있고요. 제로 콜라도 준비했다. 메뉴에 뭐 맞아요. 삼겹살에 뭐 잘 어울리는 제로 콜라기도 하죠. 술을 안 마시니까 소고기 꼼장어인데 다만 여기서 또 두 분의 말씀이 갈리는 게 결국은 어쨌든 그 허민 기자의 분석과 취재 내용은 결국은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독대할 가능성은 또 충분히 있고 네. 김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건 독대 가능성은 그렇게 높여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독대는 해야 되고 하겠죠. 근데 예. 오늘 이 만찬의 형식은 예. 기상천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기상천외하다. 제로 콜라도 준비해놨으니까 뭐 그것도 상징적인 걸 수도 있고요. 뭐. 두 분의 말씀을 잘 한번 취합하면 그 중간점 어느 부분에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 취임 첫날부터요. 최고위원들 중에 일부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3자 피선법은 발의를 하시는 뜻은 가망이 없으시다고 이해합니다.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발의를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께 받을 수 있었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제가 낸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제 제안을 그냥 거절하셨던데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꼭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이 특검의 이슈가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날부터 제가 좀 말이 많네요. 저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뭐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108명의 의원님들은 원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최고위원의 말, 김진욱 대변인.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에게는 마치 전당대회가 시작하자마자 한동훈 당시 후보가 최해병 특검법을 추진해야 된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우리가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3자 추천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때 친윤계에서 나왔던 반응이 뭐냐면 이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밑자락을 빌드업을 하는 민주당의 노력에 왜 올라타느냐. 그러니까 배신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얘기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첫날인데.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현충원에서 방명록을 썼을 때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잘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경청하고 설명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설득한다고 하는데 이건 누굴 설득하냐?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설득의 대상은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 내부의 인사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동훈 이 비대위 대표 체제가 이 안에서 어떤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대통령과의 관계를 불가금 불가원으로 얼마만큼 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느냐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오늘 첫날인데 첫날 벌써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한동훈 체제가 순항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점도 낳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최고위원 중에 반한으로 분류되는
김재현 최고 권한 침범 못한다. 추경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 얘기는 이후에 이어지는 뭐 최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법 얘기해서 짚어볼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좀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오늘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 뭐 마실 거리로 제로콜라 준비했다는 얘기 제가 일전에 전해드렸다면 또 있나요? 만찬 메뉴로 삼겹살과 모듬쌈을 준비했는데 이게 당정대 이제 삼겹살에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탄 이른바 당정대, 오겹살이었으면 뭐 야당도 있나요? 하여튼 뭐 당정대라서 화합음이 모듬쌈 얘기도 있고요. 또 있나요? 이런 뭐 아까 제로콜라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어쨌든 대통령실로서도 한동훈 대표를 이제 초대해서 만찬을 함께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한다는 얘기일 텐데 메뉴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있을지 실제로 아까 여기 계신 분들 얘기처럼 독대할지 여부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의 메뉴가 추가되듯이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만찬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내용도 자막으로 만나봤습니다. 당대표 선거의 후보별 합창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74,419표, 원희룡 후보 96,177표, 윤상현 후보 19,051표, 한동훈 후보 327,709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당선자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은 제26조, 제27조, 제27조 2에 의거하여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후보, 김재원 후보, 인요한 후보, 김민정 후보, 당은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저 장면을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이번 주제에서 미리 만나본 이유는 바로 아무래도 그동안 한동훈 때리기에 집중했던 일부 친윤 사람들은 어제 저 압도적 득표율에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요. 6.15 만나보는 홍준표 시장. 어제 곧바로 당원들에게 실망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썼는데요. 오늘 본인 플랫폼에 이런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애를 들어와가지고 비대위원장 임명직 온 것까지는 뭐 할 수 없다 치자. 근데 선출직까지 나와가지고 만약 그걸 뽑아준다면 이 당에 해체해야 돼. 무조건 반드시 꼭 이 사람과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면 원희룡 후보냐 홍준표 시장이냐 골라주시죠. 저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함께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와도 이 치열한 승부가 끝난 이후에 당의 화합을 함께하고 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이 섭섭하시겠어요? 안 섭섭하실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때 안 섭섭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제 SNS 글 홍 시장 얘기는 당원들에게 실망스럽다. 당분간 당무에 관여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뭐 좋지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제2의 화양연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떴다방이 언제까지 놀아나 하나요? 이 글들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뭐 홍준표 시장이야 뭐 워낙 일관되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의 오래된 원로이시고 또 당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그것도 현직의 대구시장에 계시면서 대구시정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중앙정치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좀 더 나가면 당무는 관여할 지금 뭐 권한이나 역할이 없죠.
없으니까 당무 관여를 좀 넘어서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치에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예 좀 시정에만 집중하시고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조용히 계시고 한 발 물러서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예. 결국 욕하는 게 당원들 욕을 한 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이 63%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예. 그게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당원들을 욕을 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과거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했던 분이고 우리 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 잘못했다고 혼을 내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 지금이야 뭐 대구시장 잘하고 계십니다만 과거에 본인 공천 안 줬다고 본인이 이 당,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 당을 먼저 떠나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신 분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본인의 스스로의 과거의 경력부터 좀 반성해보고 돌이켜보는 기초 위에서 할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할 걸 해야지 이제는 뭐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은 뭐 너무 오래된 일이고 일관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뭐 귀담아 듣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당원들의 선택에 실망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셨어요. 제2의 화양연화라는 건 과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그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자기 문재인 정부 때 검사 시절에 적폐 수사할 때가 제2의 화양연화, 당시가 참 좋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비꼬면서 홍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오늘 하루 종일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되레 집중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축하해 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망이라는 그런 표현 단어는 자칫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또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이 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본인 기준으로 당원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당원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원했는데 그럼 내 생각이 틀렸구나에 대해서 다 한번 돌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홍준표 시장님, 지구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원 예. 중심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동안은 본인이 한동훈 때리기,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 집중했다면 오늘은 전당대 이후에는 되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홍 시장의 생각도 좀 많이 복잡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 자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SNS 글도 하나 썼다 지운 글이 있나 봐요. 그 내용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선출의 일모도원이라고 해서 사자성어인데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고 앞으로 좀 아득하다는 표현을 좀 한 것 같아요. 저 사자성어로. 떳다방 세력 있고 대구시정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럼 아예 진중권 교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당원으로 뽑아라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오히려 그동안 나경원, 원희룡, 뭐 윤상현, 특히 뭐 나원 이 두 후보가 꽤 한동훈 때리기 전당대회에 집중했는데 오히려 그 나머지 화살이 그 실제 후보보다 홍 시장이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치열하게 치러졌어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꽤 큰 패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밭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본인이 잘못된 농사를 짓거나 잘못된 농법으로 지으면 거기에 결실이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밭을 탓하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보수 세력이 완전히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사법권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펼쳐진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탄핵까지 당했고 그러면서 보수가 거의 괴멸 상태로 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과 같이 생각하는 당원들에게 본인의 심경을 표출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야기와 훨씬 더 확장성을 갖게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원들은 지금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는 하나
지금 당장 그것을 들이대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심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정서가 있는데 예. 이 정서마저도 안 좋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앞으로 이 정당 자체에 굉장히 위기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견을 목소리를 내니까 그것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다른 주자들에 의해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구는 홍준표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들었어요. 홍 시장과 함께 또 한 명 있었잖아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 비판의 선봉에 서 있던 인물. 심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신 변호사가요. 오늘 취임 첫날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막 이런 표현을 제가 처음 써서 그 좀 안 됐습니다만은 예. 막 궁정 쿠데타 그 예.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그 무력화시키고 자기가 그 다음 대권을 잡겠다.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가졌다 그러면은 그 당원은 입어야죠. 계속해서 그 당원은 어긋나게 그 뭐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데 그 뭐 중점을 두고 당정의 그 협조 관계 그런 것은 배관시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윤 대통령이 그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당 대표를 그 내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뭐 심평 변호사의 본인의 진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뭔가 또 예전처럼 뭐 누가 교감이 대통령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정 쿠데타를 생각하면서 대통령 무력화시키고 대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면 당원 입원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내칠 수도 있다. 이 심평 변호사의 의견을 저희가 어디까지 인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까? 심평 변호사 저분은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말씀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게 팩트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의견이라고만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의견이라고 하는 건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논리 구조가 없습니다. 예. 윤 대통령을 제치고 한동훈 대표가 새 정권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다. 또 확실한 차별화 행보를 하려고 할 것이다. 추측성 발언을 계속하죠. 대통령은 궁중 쿠데타를 참지 못할 것이다. 한동훈 당대표를 내칠 수도 있다. 전부 다 이거는 의견도 아니고 뇌피셜 같은 말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여당, 특히 여권에서의 승리 공식이 뭐냐면요. 당정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당의 혁신, 정치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의 목표가 맞물리면 승리합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에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버릴 수 없는 승리 공식인 거예요. 최선은 당정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당의 혁신, 정치 혁신도 이루는 것. 최악은 당정 관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즉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불화하고 그리고 당의 혁신도 기하지 못하는 거. 이게 최악이라고 볼 텐데 물론 차선과 차악은 그 중간 어디쯤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대로 절박하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임기 1년 이내에 내년 4월에 또 보궐선거 등등 해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고 불화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최소한 두 분이 지금 휴전협정까지는 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협정까지는 안 갔지만 휴전협정까지는 와 있어서 이 휴전협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평화협정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당정관계를 만들어낼지 저는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두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를 이제 휴전협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궁정 쿠데타 뭐 이 부분은 아까 허 기자 말씀처럼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다면 사실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뭐 홍준표 시장, 심평 변호사 말고도 한 대표를 애둘러서 비판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 잘못되지. 누가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농성 현장에 와가지고 끌어내고 물리력을 쓸 수 있게끔 허용해준 게 누구예요, 누구? 국민의힘 그런 걸 당대표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아니, 그거하고는 난 평가 안 해요. 진실을 말씀드린 거야. 정치인에게 필요한 건 넓은 가슴과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차가움, 그 날카로움, 그 곁을 주지 않는 마음, 그리고 더 크게 가면 무오. 나와 우리 진영은 절대로 실수를 할 리가 없다. 더 나가서 실패할 리가 없다. 라는 그 차갑고 날카로움과 곁을 주지 않는 정치, 과연 커나갈 수 있을까요? 본인의 정당함과 무오설,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후보를 이렇게까지도 밟아도 된다라는 정치, 지도자로서 너무 섬뜩합니다.
뭐 이철규, 조정은 두 의원이 비교적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그걸 한번 오랜만에 들어봤고요.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온 듯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 여당 서로 책임 떠는 게 무책임하다면서 쭉쭉 한번 볼까요?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기다릴 수 없다. 국회의장도 이제 직권으로 하겠다라는 얘기 있죠. 내일 방송법을 처리하고 최상병 특검법도 다시 표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환영하고 이제 단독 처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 이 부분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인데 8명만 이탈해도 제2결을 막지 못한다. 실제로 지금 안철수 의원 등을 비롯해서 본인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공개적으로 표시했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김근식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아마 저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만찬 준비가 한창일 테고 아마 신임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관문일 텐데 제가 이제 저렇게 되면 본인은 최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이미 전당대 초반부터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의 저 셈법을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걸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이 내일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최상병 특검은 이미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재표결까지도 다 우리가 부결시키는 걸로 반대 입장을 이미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 통과시켰던 걸 대통령이 한번 재부의를 거쳐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있을 수 없고요. 물론 이제 오늘 만찬 자리에서 내일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는 몇 가지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마 추경 원내대표 정도가 대책이나 대응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전혀 이게 한동훈 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결정할 리는 전혀 없고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 후보 시절 이야기했던 제3자 출전의 최상병 특검은 내일 우원식 의장이 상정 처리하려고는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건 내일 만약에 제 의결을 하면 부결돼서 폐기 처분되고 폐기 처분된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되고 한동훈 대표가 돼 있으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제3자 출전의 특검법은 뭐냐면 정치를 복원시키자는 의미. 그러니까 특검법을 이제 타협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좀 하자.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특검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정농단 특검이나 BBK나 드루킹 특검이나 여야 합의 안 된 게 있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타협과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미의 최상병 특검 대안을 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저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저게 내일 부결 처리돼서 폐기가 되면 이 다음 새로운 정치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한 대표가 중재안을 하면서 국민의힘 뭐 일부에서는 또 108명의 그 국민의힘 사람들 생각은 또 똘똘 뭉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마 안철수 의원 빼고는 다 부결표를 던질 겁니다. 안철수 의원 빼고. 108석, 그 8명만 이탈해도 재개를 막지 못하고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의 얘기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국회 상황이 이렇고요. 안으로는 친윤계가 여전한 한동훈 대표 견제를 하고 있다면 밖으로는 오늘 민주당이요.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시켰습니다.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그래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그 우리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모든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의사진행. 송석준 의원님,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그럼 발언권 주세요. 드리고 안 드리고는 위원장 재량사항입니다. 재량이 너무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할게요.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의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그리고 국민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송석준 의원의 설전도 잠깐 만나보고 왔는데요. 허민 기자님,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얘기는 어떻게 어제 뽑힌 여당 대표를 향해서 특검법을 안건이로 이게 정상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저거는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그 좀 시쳇말로 좀 물 먹어봐라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정치 취재를 정말 오래 했는데 정말 여야 관계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지만 다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까지 자기의 그 주의 주장과 자기의 당론을 이렇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3특검, 최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방송법까지 또 밀어붙이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가 결국 국회에서 이제 이성과 합리성 그다음에 그 어떤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그 다수를 토대로 다수를 그 미천으로 해서 결국 자기 주의 주장과 의견을 몰아붙이는 뭐 한마디로 해서 다수의 폭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건 참 납득할 수 없는 거는 이 한동훈 특검법 이게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공수처에서 전 무혐의 결론이 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자녀 무슨 대피록 이것도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내용으로 돼 있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결국은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요. 또 명품백 사건은 이것이 대가성이 없다. 그리고 또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구 몰아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혹시나 한동훈 특검법을 믿기로 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려고 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주당 특검법과는 다른 특검법이라는 걸 분명히 했고 똘똘 뭉쳐서 김근식 교수 얘기한 것처럼 아마 이거는 막아낼 거다. 또 한동훈 특검법도 여당이 똘똘 뭉쳐서 막아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도 안 된 법안이다. 김준일 대변인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취임 첫날 뭐 예의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이게 효용 가치가 있는 특검법이냐 이런 걸 겁니다.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이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특검법은요. 민주당이 발의한 게 아니고요.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금 12석의 조국혁신당이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동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를 해보자. 지금부터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무조건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엔 이 당론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이게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정을 해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 당론으로 이걸 통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특검법이 무슨 뭐 그 한동훈 대표는 이것은 뭐 그 본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뭐 의혹들이 좀 제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 여론조성팀이라는 의혹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패스트트랙에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었던 패스트트랙에 대한 공소 취소 청탁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것이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이 법안 안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팩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관계 그런데 이제 국회법을 잘 모르는 대중들이 봤을 땐 상정을 아무리 계류 중이라 상정시켜놓고 어떻게 치열한 토론을 하지? 라는 생각도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김진일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부분이 이거예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는 뭐 자녀 논문 의혹뿐만 아니라 야당의 주장처럼 이번 전당대 기간 중에 불거진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으로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댓글 얘기?
댓글 뭘 어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댓글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있는 무슨 DD 리스트인가 뭐 이런 유의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쪽이야말로 매크로라든가 어떤 댓글팀을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든가 그거 파다 보면 이재명 대표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특검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의 억지, 그게 저한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억지 협박으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그래서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새 출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과거 손가락 혁명군 뭐 기억이 나네요. 뭐 한 5, 6년 전인가 이른바 손가역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만든 그런 이재명 대표 파다 보면 이 대표 얘기도 나오지 않겠냐. 이동학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요. 물타기의 힘 한동훈 대표가 대표, 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물타기의 힘 대표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재명 대표를 물고 들어가고 있는데 본인이야말로 이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의혹은 민주당이 제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예찬 최고위원부터 해서 여당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댓글팀이든 아니면 여론 조성팀이든 어떤 형식이 됐던지 간에 내부에서 나왔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근거가 있는 거냐라고 되물으면서 본인이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도 그런 식의 근거 없는 공격은 지금 이 국민의 어떤 힘을 받기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저 문제가 결국엔 조국혁신당에서 이 댓글팀 문제 이것까지 이제 특검 법안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결국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장예찬 최고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 바로 앞두고서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그만했지만 다시 이제 또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탓할 것이 아니라 내부 단속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그것이 단속될 것 같지 않다. 그럼 결국에는 이 특검 법안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논리적으로 정연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도 결국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거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한동훈 특검법도 지금 지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자가장착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지지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개인적인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고 뭐 내부 단속 얘기하다 보면 또 돌고 돌아서 또 대장동 특검, 대장동도 또 민주당에서 얘기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좀 결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 다만 뭐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인 건 물타기다. 뭐 이런 취재까지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댓글팀 관련 그 특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야당 얘기와 함께 오늘 취임 첫날부터 상정을 하겠다는 국회 모습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일단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사람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말에 탈북한 리일규 참사의 저희 채널의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리일규 참사가 북한 김정은이 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라는 말을 언급했었는데요. 나라 밖에서 생활하는 외교관인 만큼 본인 모국에 대한 감정도 이렇게 느낀 듯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류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코리아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으로 인식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제가 자동차 이렇게 세차하잖아요. 쿠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봐서 나보고 당신 노스냐 사우스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던 게 그 사람이 나보고 코레아 부에노, 코레아 말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한국말로 말하면 좋은 한국이냐 나쁜 한국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좋은 한국은 어디고 나쁜 한국은 어디냐. 그러니까 노스는 나쁜 한국이고 사우스는 좋은 한국이래요. 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엘리트 외교관으로서 탈북을 해서 여러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좀 상징성이 큰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본인 북한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는 저 얘기를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외교관이라고 하면 그 자기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외교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나라 국민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욕을 먹게 되면 굉장히 자괴감이 크겠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역시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대접받는 나라 외교관이 훨씬 더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2.19 참사의 저 증언을 그대 들어보면 지금 처해 있는 북한이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 얼마나 스스로가 모멸감을 느낄까. 그렇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기는 어쨌든 DPRK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외교관 신분으로 쿠바에 와 있는데 그리고 또 쿠바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에게는 가장 우호적인 나라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조차 나쁜 한국이라고 낙이 찍히는 그런 결과를 듣게 되니까 외교관으로서 얼마나 참담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뭐 물론 결행을 해서 망명을 해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북한의 외교관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저런 식의 모멸감과 자괴감을 다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결국 북한이란 나라, 김정은 정권이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쿠바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사실 월급도 뭐 제대로 못 받는다는 취지 얘기를 다른 외교관들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의 대통령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출신으로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오면 우리한테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그 기브 앤 테이크가 명백한 분이고 자기한테는 요만큼도 손해될 일은 안 하는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미국이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 북한이 얻은 게 뭐 있어요? 전 세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대통령 해서 그동안 북한이 계속 핵시험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어. 중단함으로써 미국 국민한 이 안전을 내가 지켰어. 이게 굉장히 큰 효과였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가, 북한 외교관으로서 당시 뭐 북미 회담에서도 여러 시사하는 바가 컸었는데 허 기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2.19 참사를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한 그러셨군요. 예. 2시간 정도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인터뷰도 나누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아마 저희 이제 문화일보 유튜브에도 나갈 거고 아마 내일자 기사로도 이제 후배 기자 이름으로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를 어떤 사람들이 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망명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조국에 귀순한 거다. 귀순. 예.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2.19 참사의 얘기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이나 아니면 북한의 특히 외무성 같은 데서는 트럼프 그때 어쨌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등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뭐 개인적인 관계, 친분도 쌓았고 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뭔가 큰 선물을 할 것처럼 했다가 하와이 노딜로 끝나긴 했지만 뭔가 줄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미국 공화당 전대국면에서 핵을 가진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북한을 마치 뭐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태도도 있어서 하지만 여전히 하노이 노딜에 대한 그 악몽이 가시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2.19 참사의 얘기는 결국은 한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동맹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동맹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역대 미국 정부가 켜켜이 쌓았던 이 CVID, 그다음에 동맹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북한에 유리한 결정을 해주기는 참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자체 보유가 어렵다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가져오는 식의 방안이 연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2.19 참사를 또 저희도 스탑대 방송 전에 또 본인 개인 취재 함께 이제 2시간 정도 만나셨다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어서 2.19 참사의 생생한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그리고 망명한 엘리트 출신의 북한의 공무원으로서의 시각을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와 개가 어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미국 대선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아니었냐 이른바 어데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구도에 일단 균열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You know, he's quit into this,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s,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In this campaign, I promise you, I will proudly put my record against his any day of the week.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극과 극의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허민 기자님. 그런데 앞서 뭐 어데트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마치 지난번 공화당 전당대 마지막 날이 트럼프의 대관식 아니냐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후원금도 그렇고 지지율도 그렇고 해리스의 추격이 꽤 거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데트라고 했다가 다시 아데몰, 아직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다. 아데몰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만큼 지금 민주당, 어쨌든 그 미국의 정치권, 그래 미국의 국민의 여론을 공화와 민주가 50대 50으로 반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갑자기 좌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던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대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스탠드 다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물러서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하면서 거기에 기대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2%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이번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엎치락뒤치락 국면이 상당 기간 계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국 분위기 또 미국 정치에 정통한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리스 갖고 있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아직은 미국 대통령, 흑인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흑인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까지 감당할 정도의 미국 문화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미국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고 그 허주연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그 나이 차 이게 나이 많은 고령 공격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 해리스 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도 보수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면 해리스 부통령도 자기도 검사 수사해봐서 잘 아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의자 다루듯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도 나이와 사법 리스크 이걸 좀 거론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4살 정도의 나이 차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무려 18살의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고령을 이유로 공격했던 포인트에서 오히려 이제는 자신이 고령을 이유로 역공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 같은 사법 리스크, 성추문 입막음 의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은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 출신, 검사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에서 상당한 대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데다가 여성 대 남성 그리고 유색인종 대 백인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떤 포인트들이 이 지금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공격 포인트 이런 것들 비교 포인트 이런 것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움직이지 못했던 지지층들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초기의 반짝 효과가 아니라 혹시나 이 돌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바이든 대통령 옆에서 토론할 때는 오히려 젊어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나니까 지금 앞서 얘기했던 뭐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뭐 트럼프 이런 주요 인물들이 등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 잘 아실 텐데요. 머스크가 올린 AI 영상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인기랍니다. 홍정성 기자님. 저게 실제 모델의 런웨이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AI가 패션쇼 영상을 만들었다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 사회적 관계망에 올렸는데 말하자면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패션 런웨이에 세운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김정은인데 지금 명품 이제 물론 명품 막 로고들도 있지만 본인 얼굴도 보이고 또 막 금목걸이 커다란 힙합 모습이고요. 이게 누굽니까? 네, 이거는 푸틴 대통령입니다. 예. 명품 로고 보이고 이 어깨를 드러낸 무지개 드레스를 입었죠. 네, 아까 힙합 전사 같았던 김정은 대비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모습이고요. 지금 보신 건 바이든 대통령인데 휠체어 타고 있고 평상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선글라스를 한 모습이 있고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죄수복에다가 보면은 이제 끊어진 말하자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근데 지금 보이는 이 맨 마지막에 빌 게이츠였거든요. 다 정치적 지도자인데 빌 게이츠만 나오는데 이 목에 걸린 네모난 블루 스크린 보셨을까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 윈도우 체제 쓰면은 이런 에러가 난다. 이런 식의 어떤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지도자들은 오히려 들러리고 제가 보기에는 빌 게이츠를 조롱하기 위한 어떤 AI 패션쇼 영상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게 여하튼 지간에 세계 지도자들을 이 패션쇼의 무대에 올리다 보니까 지금 1억 4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까 이제 애플의 팀 쿡이었고요. 빌 게이츠도 아마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을 AI 모델쇼에 등장시킨 일론 머스크 참 여러 사업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짧게 만나봤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오늘 구형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였는데 어떻게 선임하고 나오셨나요?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같은 거 도왔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마 강요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닌가요? 두 번의 구속을 면했던 배우 유아인 씨인데요. 그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이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초범이고 이 대마 혐의만 인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유아인 씨에게 구형된 구형량치고는 꽤 높은 구형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구형량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중복이 되는 구형량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대마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에게 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까지 있는데 지금 유아인 씨는 의료용 약물에 대해서는 이 치료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고 해서 목적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마 흡연과 타인 명의로 수변제를 처방받은 일부 공소 사실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지인에게 대마를 교사한 것은 절대 갑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억지로 그걸 뭐 흡연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괄일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령 일부 사실이 공소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각각 별개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범위에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처벌 수위 낮춰서 최종 목표는 아마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에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온다고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면입니다. 저게 이제 유아인 씨가 결심 공판 마치고 나오는 모습. 오랜만에 어찌됐든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요. 최후 변론에서 유아인 씨 측은 대마 강요 아니고 유튜버에게 범행 은폐 목적이 아니라 동등한 친구 사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부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프로포폴 어떤 상습 투약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본인의 어떤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굉장히 심각했던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프로포폴 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미용 시술과 병행했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 또 타인 명의로 44회 또 이 투약한
수면제에 대해서도 수면 장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호소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한 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번째 부인 부분에서 여기서 사실은 대마 흡입을 강권했다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결국은 부인하는 게 될 텐데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만나서 뭐 연애 상담도 하고 파티하고 이러던 친구 사이였는데 어떠한 위계 질서에 의해서 내가 강권했다, 지시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만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얘기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거절하니까 신고를 했다? 제 긴 설명보다 먼저 저희가 압축한 영상부터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야 돼가지고 저기 마트로 가시면 되세요. 아줌마가 갑자기 차를 태워가지고 여기서 신고 왔어. 네, 차를 탔다고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디 가야 돼서라 했더니 경찰서죠. 저를 지금 차로 치고 갔어요. 치긴 누가 쳤냐. 핸드폰 빌리려다가 갑자기 이제 막 교통사고로까지 번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보자 차량이 골목길에서 서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성이 나타나서 창문을 두드리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휴대전화 잘못 빌려줬다가 뭐 악성 앱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갈 길이 급하니 휴대전화 빌려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고 가려는 순간 갑자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던 그 여성이 차에 치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차로 치고 어딜 도망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는 보험 사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3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칠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골목길 CCTV라든가 블랙박스 영상도 이 각도상으로 이게 치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담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뭐 실제로 치였다라고 하면 보험 처리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몇 개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CCTV 각도나 블랙박스 영상이 찍히지 않는 쪽으로 일부러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고 예. 실제로 휴대전화를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뭐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라거나 급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 보험 사기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허 변호사 말씀은 본인 휴대전화가 잃어버렸든 고장났든 없었든 간에 이걸 확실히 해야 왜 빌려달라는 이유를 밝혀야 이 사건이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는 게 사기죄의 어떤 기망행위의 착수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고장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빌려달라고 해서 접근해서 그 화면이 촬영되지 않는 그 각도에서 차에 치인 척하려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이런 행위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걸 확인을 하려면 휴대전화를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정말 급박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7일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어제까지 싸우고 오늘은 만찬이고 정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예, 그런 말씀해 주셨네요. 예, 그러게요. 저도 아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삼겹살에 제로콜라는 최고의 궁합이긴 합니다. 예, 만찬장에서는 서로 네거티브는 안 하겠지라고 하셨고요. 예, 당대표 취임 첫날 특검법 선물이라니 야당 비판하신 듯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야야마도 댓글팀 특검합시다.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 봅시다. 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쪽도 파보면 더 나을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파리에서도 이른바 침대 챌린지입니다. 며칠 뒤면 2024년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3년 전 정확히 2020년
도쿄 올림픽 때부터 선수단에게 제공된 게 바로 이른바 골판지 침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파리가 도쿄 침대보다 난지 만지 뭐 이런저런 챌린지가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홍정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1년 늦게 열렸죠. 2020 도쿄올림픽 2021년에 열렸는데 예. 그때도 굉장히 이 골판지 침대로 화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는 없나 했는데 내구성을 당시에는 200kg 하중을 견딜 수 있다면 이번에는 이거를 더 250kg까지 견딜 수 있는 골판지 침대로 해서 다시 납품이 됐고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말씀 그렇죠. 선수들이라서 운동신경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세계 선수들이 지금 그래서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정말 튼튼하냐? 말하자면 이 챌린지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셨던 중에 내부를 보고 난감해하는 선수는 캐나다의 수구 선수였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선수는 이제 호주의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고 지금 저렇게 높이 뛰기도 하지만 이 선수는 마치 러닝머신 달리듯이 또 막 달리기도 그 위에서 하고 영국의 다이빙 선수 토마스 데일리도 또 저 위에서 굉장히 쿵쿵 뛰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아일랜드의 체조 선수라든가 캐나다의 다이빙 선수라든가 줄줄이 많은 선수들이 마치 우리가 어떤 챌린지 영상을 올리듯이 연이어서 릴레이로 내구성 테스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골판지 침대라는 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올림픽부터 저탄소 혹은 뭐 채식도 좀 하자 환경 보호자는 취지에서 침대도 골판지로 만드는 얘기. 뭐 봤을 때는 도쿄보단 파리 침대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10위까지만 나팠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